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트럼프 오피셜 이런 민코인 같은 거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취임 직전에 어떻게 보면 전야제 행사로 민코인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민코인이 뭐 정확히 뭐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소장님이 한번 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예, 일단 우리가 뭐 밈이라는 단어들 이제 뭐 밈 주식이라든지 밈코인 뭐 이런 단어들을 좀 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게 그 쏠림 현상 뭐 이런 거 아니면 인기 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밈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뭐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취임 이제 공식적으로 됐죠. 거기도 12시가 넘었으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본인이 관련해서 자신의 인기와 관련된 코인을 이제 발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코인의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뭐 발행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민코인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인기 있는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트럼프 오피셜 코인이다 이러면은 그냥 트럼프 인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밈코인이라는 말이 사실 반 장난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좀 재미적 그렇죠. 요소도 네, 있고 명백한 투자 목적과 실체에 우리가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 들어가기보다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유명인의 인기나 그렇죠. 재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위험하고 조금은 장난스러운 자산인데 이게 어떻게 떴나 봤더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거 내 밈이니까 사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못하겠죠. 예, 첫 트위터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은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냐면 매우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들어와라. 그래서 커뮤니티요? 그래서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이제 달러 표시하고 트럼프를 획득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넓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경제와 트럼프의 이 정책 큰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라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좁게 보면 트럼프가 말하는 소위 뭐 어떤 뭐 모종의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와서 재산을 획득하라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는 그 트위터 X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어서 아들 차남 에릭이 이제 트위터에다 또 올렸는데 X에다 올렸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밈이다라고 하면서 방금 얘기한 뭐 그렇긴 트럼프의 이 밈코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유일한 트럼프의 공식 이 코인이다 이렇게 딱 써놓은 그 화면이 딱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 트위터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트럼프는 나의 커뮤니티에 들어와라라고 했고 차남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우리 이 트럼프의 공식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이 폭발했고 그 차남의 트위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리트윗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관심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재산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코인이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금감원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전거래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우리가 조금 규정이 좀 다른 것 같고 특이하기는 하네요.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코인은 우리 저기 감독 당국의 감독을 안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르죠. 주식 같으면 특정 주식 같으면 이제 분명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저도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시니까 드는 생각은 미국도 코인을 금융당국이 관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틈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요 코인이 아니더라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제가 알기로는 일성이 어떤 제도권에서 이런 것을 그 하는 거를 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뭐 금처럼 인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국가 자산으로 인정을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어떤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직은 이제 글로벌리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직은 이제 그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규제를 받는 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규제를 그러니까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금융 당국이 이것을 좀 들여다보는 시기에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정도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뭐 그런 거는 개별 발행, 개별 책임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된다. 따라서 이게 지금 개별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다. 근데 이게 만약 불공정이 됐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되게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됐던 주주가 됐던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만약에 그러니까 이익이 남은 다행이죠. 뭐든지 이익이 나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변동성을 잘못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박신홍 평론가님은 잘 매매하셔서 이익을 냈는데 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안전장치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점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코인은 뭐 사실 투자보다는 베팅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자산인 것 같은데 사실 타이밍상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그 SEC 의장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코인을 좀 규제해야 된다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만을 두니까 아예 트럼프가 본인 이름으로 이제 코인 생태계의 자율성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렇죠. 근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이 모아져서 사실은 이제 시총이 뭐 십몇 조가 올라가고 해서 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급락을 했는데 반 정도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세계 최초로 대통령 밈코인이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영부인 세계 최초 밈코인이 동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이제 왕세자 코인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쏠렸던 유동성이 사실은 뒤로 갔다라고 해서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쪽이 지금 부부가 밈코인을 동시에 내면서 코인 관련한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발행 물량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봤더니 앞에 있던 트럼프 코인은 보니까 한 80% 정도가 트럼프 그룹의 두 가지 계열사가 80%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멜라니 코인도 대부분 개인 물량이 사실 이제 멜라니 여사 또 최소한 40% 이상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양쪽 가족이 이 밈코인의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총이 10조, 20조를 지금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단순히 이 인기와 취임에 대한 재미로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4년간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이나 경제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는 뇌물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 코인의 매수세를 도와주면서 나 사실은 이 정도 매수했어. 네 개 정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줬어라는 식으로 해서 뭐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뇌물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첨단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해 충돌의 여지라든지 우회 뇌물 같은 부분이죠. 역시 미국은 가상화폐에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회적으로 할 때 왜 출판 책 써놓으면 책을 뭐 몇만 부씩 사가지고 돌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아날로그인 것 같은데 확실히 미국은 그런 쪽에서도 좀 발달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 꼭 비트코인을 찍진 않았다 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심지어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 발행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 뭐 민코인은 거의 밈의 영역이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기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하는데 이제 오늘 뭐 마틴 루터 킹 데이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인도 봐야 되고
네. 행정명령도 봐야 되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인에 비트코인에 집중할 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관심사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비트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들은 특별히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가을서부터 유세할 때 이제 트럼프 그 비트코인을 꺼냈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꺼내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비축 자산, 전략 비축 자산으로 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거 선거 전략일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예측 불허인 상황이었으니까 뭐 젊은 층들은 또 젊은 층들 과성하기 2030 좋아하니까요. 젊은 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공약 그냥 전략이다. 비일공제 공약 아닐까?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이후로 오히려 시세를 더 냈죠. 시세를 더 내면서 이제 이 부분이 된 거다라고 했고 지금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빠졌다 시작했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빠지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빠지니까 야 이거 이제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을 베끼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해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만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다른 코인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발행 개수가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딱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민코인 2100만 같은 개.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인정한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는 게 거죠.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걸 갖게 되면 수급의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그만큼 물량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금 중에 금이라는 것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금은 또 캐지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미국이 확 가져감으로써 브레튼 우드 체제가 우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그런 거의 것처럼 미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갖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이 첫 번째 관문이고 행정명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과연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떤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SEC에 이제 새로운 수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페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그러면 오히려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전략 비축으로 들어가는 행정령이 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라왔었던 슈팅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왔던 슈팅보다는 조금 정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거니까. 그 대신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코인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오히려 전략이 자산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변동폭보다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나오는 하락 단기 변동성 이게 더 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돼서 또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확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행정명령이 사인이 안 됐을 때 실망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작진이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화면을 띄워주셔가지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게 잠깐 안 들렸습니다. 1억 6천이길래 잠깐 눈이 돌아갔네요. 1억 6천, 그러니까 1억 5천 오늘 1억 5천 한 300에서 1억 5천 600에서 한 3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출발하기 1억 5천이었는데 그 사이에 1,000만 원 올랐네요. 네. 와. 장주 매도성은 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야, 그 막판에 좀 올렸네요. 갑자기 좀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한 서너 개씩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뭐 비트코인보다는 서너 개면은 지금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한 개가 강남 반포 신축 한평 가격하고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비트코인 주제일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돼버렸네. 지금 그러니까. 평당 1억 6천 정도 된다는 거니까 뭐 그러면 30 몇 평짜리가 지금 40 몇 억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야 이거 정말 가기 전에 하이라이트인지 그거 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친코인적인 정책을 많이 냈어요. 그 핵심이 뭐냐?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달러의 변동성이 심하니까 다른 거하고 이제 싱크를 맞춰놓는 거고 여차하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이 맞춰놓는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직접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이제 수급이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호재다. 예, 부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이제 도식인데 요거의 이제 허들은 뭐냐면 이게 법이 바뀌든지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진짜 행정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허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도식이 맞다라고 하면 이 제도적인 허들을 넘어가려면요,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선거 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또 의회도 도와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말로 가능하게 해서 이 도식이 만들려면 이거를 가능하게 한 진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오늘 무슨 일이 났냐면 이게 좀 미묘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밈코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진짜 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 거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밈코인을 내가지고 개인적인 부를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혹시요.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나 이런 쪽이 그쪽으로 빠지거나 진짜 의지가 없으면 비트코인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역시 약간 의구심을 사는 보도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결국에는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던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지금 오늘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좋아 나는 나의 밈코인을 낼 거야라고 말했던 이 개인적인 행보를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뭐가 진짜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가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여서 제가 볼 때는 민감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고 트럼프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 우선주의인데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내 우선주의로 그렇죠. 가면 그게 뭐가 진심이냐 트럼프 이거죠. 우선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뭐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긍정론은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대로 전략자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이 매수를 붙으면 당연히 커진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뭘로 보냐 그냥 US 오피셜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던져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자산으로 간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한 두 개인가 세 개 국가가 공식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한 나라가 있죠. 네, 근데 뭐 사실 규모 있는 나라는 아니긴 합니다. 규모 있는 나라는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과연 그 변동성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비트코인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한때는 정말 비트코인 때문에 폭망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전략자산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금과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변동성이 오늘만 하더라도 대략 뭐 한 7%, 8% 정도 하루에 움직이는 건데 하루에 7, 8%씩 움직이는 것들이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열흘간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랬을 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더 외떠덕 현상, 그러니까 꼬리가 달러를 흔드는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죠. 미국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7% 빠진다 그러면 달러가 1%씩 빠진다. 물론 그렇지는 그거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죠. 0.1%라도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환율이 또 다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제 그것만 놓고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은 저기 2,100만 개니까 이게 이제 되면 당연히 하다라는 논리지만 살짝 뒤집어 놓고 보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을 이끌어낸다라고 보면 그리고 수출 변동성을 이끌어낸다라고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라든지 이런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신용으로 지금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 미 국채나 금의 변동성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운명이 생각지 않았던 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지금 그 행정부가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가 막힌 틱톡이라는 이제 쇼폼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은 틱톡도 그 공지를 띄웠죠. 지금은 안 된다. 트럼프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놨는데 50% 정도는 미국이 합작을 해서 다시 살리자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고 머스크는 이제 그냥 아예 틱톡을 미국에 계속 하게 하고 중국에 액수를 하게 하자 서로 이제 맞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네. 사실 미국이 걱정하는 게 이 지정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하나의 큰 뭐 민주정부냐 공화당 정부냐 할 거 없이 하나의 흐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견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정보 보호를 일단 그렇죠.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법이 통과되고 지금 이제 사실은 하루 실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했으니까. 첫날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 공지가 네. 딱 떴어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틱톡 친화적인 정책을 분명히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합법적인 마지막 정부의 마지막 네. 공식적인 오피셜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틱톡 관련한 판매권 사업권을 미국 관련한 업체에게 팔아라 이거예요. 네. 지분 매각 명령 같은 거, 사업권 매각 명령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그 명령이 살아있는 선에서 트럼프가 낼 수 있는 안이 뭐였나라고 봤더니 합자를 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반해서. 중국 반, 미국 반에서 새로운 합자를 내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틱톡 자체를 멈추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장 그 시장 내에서 접근 가능한 안은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 쪽이나 또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X와의 교환 이거는 네. 엄밀히 보면 이 미국 내에서의 이 지배력을 틱톡 그 자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네가 해, 나는 저거 할게라든지 원래대로 해. 뭐 그런 네, 정도니까 네. 그거는 조금 트럼프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합자를 통해서 네. 지배력을 미국이 더 갖는 정도로 해서 영업을 살려주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뭐 중국도 X를 열어주면 유튜브나 다른 걸 다 열어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중국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반반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틱톡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미국인들의 신상 명세가 서버가 중국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넘어간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틱톡을 처음에 금지했다가 이제 하면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얘기하신 것처럼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오히려 트럼프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이 되면 이제 서버를 분리하라라고 그러겠죠. 미국 기업이 됐으니까 중국 서버랑 이제 분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지금 또 우리가 하나 대한 것이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갔죠. 시진핑 주석을 100일 이내에 만나고 싶다라고 네, 먼저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그럴 수도 들어서 박시성 평론가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밥 가면 되겠다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제 내가 가자 그러면서 박시성 평론가한테 밥 얻어 먹을 만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도 거기에 안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데이터를 서버를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우리도 이제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 일본의 서버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다 넘어간다. 그것도 우리도 네, 한 그런 2년 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다 쫓아내고 우리 정보가 일본을 넘어간다 이제 그런 거. 그건 이제 앞으로도 전 세계가 다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다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틱톡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달래는 방안을 주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분은 갖고 있고 서버는 뭐 분리해도 정말 그야말로 그 서버를 가지고 뭔가 자신들이 딴짓을 안 한다면 충분히 분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망은 완전히 닫겠죠. 완전히 닫아서 독재적인 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의 어떤 해결책을 서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나. 단지 이제 돈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X를 그쪽에 열어준다? 그거는 뭐 이거랑 다르게 중국의 안보 다르겠고 문제가 열어줘도 중국 사람이 할까요? 근데 또 VPN 돌려 하는 친구들은 또 있으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지. 우리도 처음에 네이버 라인 들어왔다가 저도 라이브 썼었거든요. 그래서 라인 썼는데 어느 순간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제 메신저를 네. 몇 개씩 쓰느냐 뭐 이렇게 돼서 제가 보면 라인은 이모티콘이 안 예뻐가지고 그랬었나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틱톡 문제는 조금 이제 미국 친화적으로 가는 쪽으로 해결책을 좀 그러니까 기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쨌든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기업의 싶습니다. 존속을 위해서라도 네. 회사를 분리해서라도 뭐 테슬라가 지금 그 중국 데이터는 중국에 남기듯이 그런 형태의 타협이 있을 수 그리고 있겠다. 이미 이게 신생 기업이 아니고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사실 정보 가져갈 거 다 가져간 지 옛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쓰죠. 예, 젊은 층이 많이 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세대 분리가 있었잖아요. 페이스북 쓰면 40대 이상, 네. 인스타 쓰면 30대 이상, 네. 틱톡 쓰면 10대 이상. 요즘 또 틱톡도 이제 20대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원래 페이스북이 계속 시작됐던 게 30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네, 거니까. 근데 페북도 페북에 글을 쓰면 아재고 페북 메신저를 쓰면 또 MZ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다시 또 페북이 또 쓴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또 페북에다가 상소문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아재들이고. 근데 저도 이 문제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과연 선거 때 했던 그 수많은 강력한 그 공약들이 어떻게 될까가 늘 궁금한 뭐 다 할 수 거거든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거 다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평생을 사업하던 좀 나쁜 말로 하면 장사치고 사업의 도 같은 사람이다. 네, 대통령도 해봤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이 특징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단에 환경 조성을 잘하는 게 천재적이다. 빌드업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세 60% 할 거야 뭐 이렇게 해놓고 불러다 놓고 그러면 뭐 연차적으로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결국 얻고자 하는 게 10이면 100을 앞단에 블러핑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0 정도에서 조율이 되는 걸 본다면 아 역시 트럼프다 합리적으로 그래도 조정은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임기가 이번밖에 없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해서 약간은 과격한 조치를 임기 초반에 진짜 할 것인지가 늘 궁금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틱톡이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리트머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틱톡 금지시킨 건 민주당 정부예요. 네, 뭐 바이든이었죠. 네, 바이든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경제를 안다는 본인이 와서 가봐. 내가 중국과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미국으로 갖고 왔잖아. 네. 또는 지배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도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게 향배를 요걸 통해서라도 그래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중국을 생각이 견제하긴 하는데 나는 이기는 게임을 실리를 한다. 확실하게 챙기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스타일인가 이걸 한번 네, 볼만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틱톡은 뭐 틱톡이 이제 우리는 좀 우리 회사들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취임식을 뭐 가는. 근데 사실 취임식은 뭐 표 끊으면 갈 수 있는 22만 명 돈을 나눠준 거죠. 돈 주면 이제 되는 거라서 22만 명 스탠딩 콘서트니까 이제 진짜는 이제 뒤풀이 하러 가는 이제 무도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는 이제 우리 조용진 회장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장남하고 좀 친했다고는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게 그 저는 이제 위성락 우리 과거 통상본부장 하셨던 분이 페북에 장문을 쓰셨어요. 네, 역시 그 나이 페북에 때는 장문을 장문을 썼으니까 쓰십니다. 아재예요. 네. 그분도.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취임은 순수 국내 행사다. 해외에 인사를 정상을 초청하거나 해외 인사를 초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2만 장은 무료로 나눠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각 주지사라든지 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일부는 그게 몇백 달러씩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도회나 이런 것들도 한 군데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딱 끝나고 나면 트럼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트럼프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무도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무도회가 한 5군데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 많은데 뭐 연회장이 하나가 가지고 되게 하나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무도회가 5개가 열리고 이게 거의 한 일주일간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도회장에 참석한다 해서 트럼프 얼굴을 볼 확률은 5분의 1에서 일주일 간격이니까 확률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표를 사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 무도회장 티켓을 따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정영진 회장을 뭐 하는 게 용어를 정확히 하자라는 거죠. 정영진 회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장에 참석한 이후에 무도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한다라는 식의 연결고리는 가능성이 조금 약간의 좀 거리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모이는 분들이 다 트럼프 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다 그렇죠. 하러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측근이다 오른팔 지금 이제 가장 측근이 지금 자기 아들이잖아요. 트럼프 주니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하는 뭐 이제 뭐 멜라니가 주최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딸이 주최하는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주니어와 같이
이제 관계를 좀 맺어 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의진 회장이 미국의 와이너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와인 그 하는 네.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서 교류가 이미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더 부각이 되고 특히 2기 때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1기 때와 다르게 자기가 충성도에 따라서 네. 내각을 꾸리겠다라고 전면에 나선 사실 상황이기 실제로 때문에 나섰으니까. 예, 오히려 1기 때는 딸이 나섰었죠. 이방카가 네. 나섰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방카는 빠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방카 남편이 중동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중동과의 모종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카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국내나 아니면 글로벌 정치는 트럼프 주니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얼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맥이라는 플러스 게.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취임식 정도 가가지고 뭐 멀리서 사진 찍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무도회라는 거는 그렇죠. 아무리 돈을 주겠다 해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사실 무도회 이전에도 정영진 회장은 이미 그 따로 이제 주니어를 통해서 네. 인사를 결장을 하고 있기 갔었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정영진 회장이 꼭 자기 회사를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뭔가 정상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관이 못 가면 이제 민간에서라도 좀 정영진 회장 역할을 좀 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일단 앵커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관이 네. 임기 초반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민이 관의 대응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안 되면 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렇죠. 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영진 그 신세계 회장이 뭐 친분을 이용해서 갔든 어떻게 해서 갔든 이 국면에서 보폭을 넓히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정영진 회장이 이제 본인이 뭐 그냥 사기업의 회장이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이상의 역할을 자기 기업 내지는 자기 보폭의 이상의 역할을 우리가 뭐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네. 오히려 미국과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유수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정영진 회장의 이런 리포트처럼 본인들도 더 가거나 라인을 파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나온 보도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걸려 있는 업체라든지 걸려 있는 쟁점 사항이 많은 그룹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큰 기업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관이 뚫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민 입장에서도 앞으로 4년간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네. 첫 무대서부터 네.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네.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영진 회장이야 뭐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정영진 회장이 사실 유통 관련이라서 미국하고 바로 직관적인 느낌은 사실 좀 부족한데 직접 관련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렇다 할 뉴스가 잘 안 보이는 게 먹물 사리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특별히 보여주지 않아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정영진 회장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이분이 가서 정말 민 이외 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정말 그 정도 그룹이고 그 정도 위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조금 비틀어 보면 갑자기 정영진 회장이 왜 그럴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신세계 그룹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 이마트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전에 정영진 회장이 지금 현재 새롭게 그룹을 재편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근데 정영진 회장이 하는 얘기가 제가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느냐라고 하는데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냥 플로리다 별장에 갔다 왔다. 트럼프 아들과 안다. 이번에 무도회장 간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굳이 물론 이제 말을 아끼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현대 GV80을 갖다 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보라고 갖다 놓은 거죠. 보라고 갖다 놓은 건데 거기에 지금 온갖 자동차 회사들이 다 로비를 했을 텐데 거기에 벤츠가 들어가 하다못해 캐딜락이 들어가던 캐딜락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 GV80이 들어간 것은 정진 회전보다 현대차의 로비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합병을 아시아나와 했지만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아시아나 부분에서 우리가 화물도 내줬고 슬롯도 내주고 많이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대한항공 그 회장의 승계 때문에 그런 것, 그 동생들과 싸우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진 회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너무 우리가 큰 기대를 갖지는 말자.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갖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도에 참석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티켓 하나 일상적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저는 현대차가 오히려 숨은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초청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캐딜락을 누르고 여기다 현대차를 갖다 놨다는 것은 현대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그 이제 상무장관이 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그 정책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하고 이제 사인하면 상무장관이 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현대가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을 정말 이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저는 관이 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 민은 지금 현재 워싱턴에 가면 우리 이제 그 민의 이제 쫙 그 대관 업무를 하는 이제 팀들이 쫙 있는데 조금 삼성전자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이제 신세계도 얘기하고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 정영진 회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영진 회장은 약간 우리가 톤 다운. 그 대신 현대차는 톤업. 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현대차의 지금 현재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좀 보고 있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당선일 일에 가족들이 이동하는 공군기를 타는데 GV80이 쫙 나오면서 그렇죠. 마케팅의 승리죠. 그 한 컷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좋게 평가하는데 이번에 취임식 관련해서도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동종 업종 회사들에 비하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서 하기보다는 안 하면은 이상한 상황이 되어서 거의 100만 달러가 고정 가격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하냐 적게 하냐지 거의 다 100만 달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종 업계라는 게 GM, 포드, 토요타가 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하면은 나중에 이게 혹시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라고 한 건데 사실 현대차가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대관 관련한 로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대표자도 처음으로 외국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미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도 썬킴 기존에 있던 대사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로비를 하면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로비에 투여한 자금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추적하는 여러 단체들도 또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현대차 관련한 로비 자금을 봤더니 지난 3분기부터 역대 최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못한 자리를 정보라든지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현대가 부단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 고생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그래도 미시적이나마 마케팅의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고 현대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이 분명히 걸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도 관에 기대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배치마킹.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라도 좀 이 국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주주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현대차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당선인이 이동할 때 현대차를 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게 이번에 대통령 경호 차량이 이제 캐딜락이었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원래.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량으로 한미동맹한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뭐 일단 저는 이제 그게 갑자기
예전에 봤던 의전 차량이 아니고 캐딜락이 나오길래 저 트럼프가 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몰랐던 노력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그렇죠.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또 정윤재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